월세 받으려다가 노후재앙, 상가투자의 힘든 이유 한번 여러분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처럼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한번 정리해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내용 추가해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노후로망, 월세 잘 나오는 상가나 매입해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여유있게 살고 싶다. 자, 누구나 꿈꾸는 노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저금리 기조로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이자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상가 투자에 들어가셨고, 그 상가 투자 들어가신 분들 상당수가 지금 큰 손해를 보신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품들이 있었고 왜 손해를 봤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민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 뭐 있을까요? 자, 아파트 투자 있고 오피스텔 있습니다. 오피스텔 지난번에 저희가 달아드렸죠. 월세는 잘 나오는데 월세 받는 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복도형 아파트 괜찮아요. 복도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이 한 2~3%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 소형 아파트 투자, 특히 역세권의 복도형 아파트 투자 저희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건 조금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저는 공급 초과 문제는 항상 이슈를 삼거든요. 근데 요건 저희가 한번 다른 장에서 다뤄드리겠지만 그렇게 안정된 투자는 아니에요. 자, 네 번째 구분형 상가. 대부분 아마 이제 일반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이 구분형 상가 뭐냐, 아파트 상가나 근린 상가 이제 거주지에 인접한 이제 빌딩으로 된 빌딩인데, 빌딩 상가인데 1층부터 10층까지 다 개인적으로 이제 소유주가 다른 상가를 의미합니다. 자, 오피스텔 상가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 1층이나 2층에 지은 상가, 주상복합 상가, 지식산업센터 상가, 이런 지식산업센터도 저층은 상가로 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형 상가가 있을 것이고, 좀 자금 있는 분들은 꼬마 빌딩으로 들어가겠죠. 자, 꼬마 빌딩이 뭐냐면은 흔히 여러분들이 보는 서울에 보는 5층 이하의 저층 빌딩들은 통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층별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칸을 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뭐 번화가 같은 데 가셔가지고 상가 투자하려고 보면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그럼 내가 가진 자산 7~8억 있다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이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상가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꼬마 빌딩을 매입하셔야 되는데 이거 최소 30억 이상 잡으셔야 돼요. 강남권 같은 경우는 최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들어간 게 이 구분형 상가인데, 이 구분형 상가가 위험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자, 구분 상가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층이나 각 호와 같이 일정 크기로 구분해서 등기가 가능해서 각 층이나 호별로 개별 소유자를 지닌 상가, 자, 신도시의 근린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그리고 아파트 상가들이 대부분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구분 상가가 왜 위험한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일단 통계를 보면은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보면요, 중대형 상가 3층 이상 되는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거의 10%인데 이 공실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통계적으로 봐도 1% 이상 올라갔다. 공실률이 왜 이렇게 올라갔냐,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서울은 좀 낮은 편이에요. 서울은 그래도 7.4%인데 경기도는 9.3%다.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채 중 한 채는 공실이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자, 10명 중 1명은 상가 투자해가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있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있다. 자, 상가 공실이 나면은요, 새벽 3시, 4시만 되면 눈이 팍 떠진답니다. 예? 긴장이 돼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왜 공실이 많은가? 근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상가 투자 위협 3가지 요소 뭐가 있을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인터넷이에요. 자, 인터넷으로 발달을 인해서 소매업이 이제 거의 인터넷으로 다 흡수가 되면서 그만큼 상가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대기업 상권. 대기업에서 몰을 만들어서 스타필드나 이제 현대시티 아울렛 같이 몰을 만들어서 데이트하는 연인들이나 아니면 가족 고객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거죠. 세 번째, 공급 과잉이, 자,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상가 투자가 계속해서 침체가 되는 거죠. 자, 이 상가 투자 침체가 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 이제 자영업자의 이제 위기, 이렇게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인터넷 사는 세상. 첫 번째, 인터넷의 이유를 보면은요. 자, 쿠팡으로 보면 아기용품들, 뭐 기저귀나 뭐
물티슈 같은 거 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전날 저녁에 구매해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오는 정도로 배송이 빠릅니다. 자,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사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쿠팡 이런 데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공산품 같은 것들. 자, 그런 생필품 같은 거, 이제 신선 음료가, 신선식품 같은 거는 이마트몰이나 GS마트 이런 이제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대형 슈퍼마켓에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로 이용해서 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몇 번 만지작 하면은 집으로 장바구니 배달이 가능한 세상이 왔습니다. 자, 반찬 같은 것도고요. 인터넷상으로 더반찬 같은 데서 일주일 반찬을 더 구매하면 되는데 더 맛있고 저렴하고 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인터넷 사는 세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필요한 상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인터넷으로 살까요, 여러분들이? 가격이 비싸면 인터넷으로 살까요? 편리하다. 주문의 편리성만으로 단순히 인터넷으로 구입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이 더 저렴하다는 거죠. 왜 저렴하냐? 자, 지금 인터넷이 왜 저렴한가 보면요. 자, 전통적인 유통 라인 보면 제조사,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소매업은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이제 근거리에 이제 상점을 오픈해서 소비자가 접근을 편하게 하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비중이 되게 작아요. 거의 제조사에 근접한 도매업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도매업도 거의 빠지고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 판매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제조사가 아니면 이 높은 판매 수수료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자, 가격 경쟁도 되게 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만 살아남을 수 있더라. 그래서 제조사가 소비자한테만 직접 팔 수 있고, 그래서 아무리 소비자가 소매업이나 도매업에서 가격을 알아봐더라도 자, 제조사가 직접 파는 인터넷보다 비싸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매업에 대한 역할이 다 빠져버리면서 이것들이 상가가 공실이 나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온라인 서점, 대표적으로 서점, 동네 서점 다 없어지고 있죠. 옷가게들도 다 없어지죠. 온라인으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신발 가게도 따로 있었고, 속옷 가게도 따로 있었고, 자, 뭐 화장품 가게도 따로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온라인에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 공간이 상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그 남는 상가들이 다 뭐냐? 먹는 상가로 들어오게 되는데, 먹는 상가들이 다 중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면 당연히 건물주, 소유주도, 이 상가 소유주도 이제 월세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 뭐냐?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몰 상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현대시티 아울렛, 롯데월드몰, 백화점, 스타필드, IFC몰 같이 대기업이 만든 복합몰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몰릴까? 당연하죠. 주차 편하고 주차비도 거의 안 받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자, 그리고 봄에는 미세먼지 있는데 알아서 깨끗한 공기 공급해 주니까 자녀들 데리고 하기도 좋고 데이트하기도 좋습니다. 맛집들도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뭐 행사 상품 하면서 뭐 볼거리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자금이 다 이쪽으로 몰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일반 동네 상권이나 자, 젊은 사람들이 몰리던 신촌이나 홍대나 이런 쪽 상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 솔직히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서 밖에 나가서 여유있게 쇼핑하고 있을 수 있는 날씨 여건이 얼마나 되나요? 봄 미세먼지 심하죠. 여름 시작할 때 장마 시작하죠. 지금 너무 더워서 어디 나갈 수가 없죠. 가을에 잠깐 밖에 나갈 수 있다가 다시 추워지죠. 생각해보면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가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침체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초과된 공급. 자, 신도시를 예를 들어보면요. 자, 신도시에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 매각 방식을 보면 입찰식입니다. 자, 이 상가를 이제 법인이나 개인이 이것을 용지를 살 때, 자, 최고가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상가 입찰 방식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분양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상업용지 평균 매각 금액이 주거용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가격의 3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H같이 도시를 설계하는 업체, 이제 공공기관에서 상가 용지를 많이 뺀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남아도는 거예요. 필요에 대비 상가가 남아돈다는 거죠. 자, 위례 상가 처음 분양할 때 어땠습니까? 자, 도시 계획
도시 비율 대비 상업용지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다른 뭐 미사나 뭐 동탄 신도시에 비해서 적다고 홍보를 많이 하면서 상가를 분양했는데 다 까봤더니 상가가 남아돌더라. 실제적으로 상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더라. 애초부터 많이 공급된 도시 설계가 문제였다 이거죠. 자, 어떤 식인지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게 요즘 말 많은 상가 위례 신도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이 1, 2층 다 상가로 빠지잖아요. 여기가 중심 상권이 있고 일부 대형 상가들이 좀 많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상가가 있고, 두 번째, 자, 이쪽으로 해서 하람시 쪽 중심 상권에 상가가 있고, 또 아래쪽에 성남 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뽀로로파크 쪽으로 해서 또 상가가 하나 있고요. 4개 구역으로 해서 상가가 공급이 돼 있는데, 자, 여기 상가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 좀 큰 손해 났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세입자로 구하신 분들도 지금 나가는, 이제 세입자가 장사를 못하고 나가는 비율이 항상 있거든요. 월세가 비싸든 적든 아니면 그 지역의 상권이 좋든 낮거든. 그 나가는 사람들이 뒤에서 들어온 상가를 지금 그 세입자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건물이 지어진 지 2, 3년 지났지만은 세입자를 한 번도 못 구하는 상가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어차피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 인터넷 때문에 옷가게나 이런 것들 많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먹는 장사 아니면 안경점, 인터넷으로 살 수 없는 편의점, 핸드폰 대리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각 건물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장사가 다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자, 내가 상가 투자할 때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자영업자고 내가 여기 설마 실제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업종으로 했을 때 장사가 잘 될 건가 감안을 하고 들어와셔야 되는데 그걸 대부분 다 생략을 하시고요. 자, 여기 상가 점포수 계산해 보시고, 점포수하고 여기 들어오는 가구 수 한 3만 가구 정도 계산되거든요. 월등히 많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위례 상가 통틀어서 이 4개 구역 나눠져 있잖아요. 한 개 구역만, 상업구역 한 개 구역만 있어도 충분하다. 근데 그걸 4개나 빼놨으니까 그렇게 공급이 초과를 한다는 거,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많이 생겼더라. 자, 그럼 상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 변수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수익형 부동산 상품 주요 변수. 첫 번째, 금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리 제가 오피스텔 할 때도 설명드렸겠지만요. 금리가 올라가면요. 수익형 부동산 매매가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월세가 올라가야 기존의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같이 상가가 과고인 공급된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 매매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준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천천히 금리를 올리고 있죠. 원래 8월도 좀 예정이었다가 지금 8월도 깨지고 10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나마 그게 수익형 부동산에 숨통을 넣어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질 거다.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요, 신도시 상가들 같은 거 경매로 단체로 나올 겁니다. 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 유심히 기다려보세요. 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 상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때 수익형 부동산 사놓으신 분들 좀 이익 보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반대입니다. 절대 금리 떨어질 일 없어요. 자, 그럼 2번째 볼게요. 자, 상가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하실 거, 이거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상가 투자의 주의사항, 상가 투자의 손실, 큰 손실입니다. 대부분 땡땡 상가에서 일어난다. 무엇일까요? 신축 상가에서 일어납니다. 자, 신축 상가는 뭘 기준으로 만드냐? 자, 그 상가 분양업체가 받을 예상 월세를 기준으로 상가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 월세대로 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정말 거의 없어요. 누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시행사에서 뭐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를 갖다 심어놓는 극히 일부 사례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월세가 높아진다, 낮아질 확률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는 아주 A급 상가를 받은, 임차인을 받은 상가를 제외하고 신축 상보는 대부분 큰 소익이 나고요. 자, 열에 한 2-3건 정도는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나고, 반토막도 더 심하게 자산가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손실이 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상가를 투자할 때 적어도 3년 정도는 상권을 지켜봐야 들어갈 만하다 그랬는데 지금 3년도 부족해요. 5년에서 7년 지난 상권을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동산 방송 보니까 동탄 1, 신도시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위험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신도시는 항상
공급이 초과한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초과하기 때문에 과공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신도시 상가는 저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상가 투자 안 할 거냐? 저 상가 투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젠간 상가 살 거지만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지킬 것 같아요. 상가 투자 결론 보면은요, 신축 상가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아무리 상가 분양업체에서 뭐 온갖 좋은 말로 다 해서도 자, 상권은 상가들이 다 들어와 봐야 알아요. 상가 다 들어와 보고 알고요. 그것도 한 5년에서 6년 지나봐야 진짜 어떤 상가가 뛰어난지 알 수가 있다. 차라리 그때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게 더 낫죠. 신축 상가 절대 모험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노후 자금 날리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0억 이상 1층 상가. 자, 10억 이상 1층 상가 뭐냐? 10억 이하 상가 살 거면 사지 말란 얘기가 있어요. 특히 1층 상가 많이 사시는데 대부분 자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보통 전용 면적 8평에서 한 11평 정도 많이 보시는데 이 정도 평수 상가는요,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점점 손님들이 작은 상가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 대화 소리가 주인이 다 들리잖아요. 커피숍을 가도 그래요. 그래서 큰 상가를 보면 어때요? 15평에서 20평짜리 실평수 기준으로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서울이나 뭐 신도시나 다 비싼데 그래도 이 정도 최소 전용 13평 이상 상가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금이 많아야 되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실자금 현금이 7억 이상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RTI를 해서 임대월 이자 상환 비율을 해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출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연이자 1.5%가 안 되면 대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가 투자는 원래 이게 규제 전에도 상가 투자는 대출이 많이 안 됐어요. 내 자금 적어도 7억 이상 들어가고 1층 상가 10억 이상 1층 상가 들어가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거주지 수요가 아니라 거주지 지역의 상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근린상가, 주상복합들이 있는데 서울 지역에 직장인들이 몰린 상가 결국엔 강남이에요. 자, 강남 상가들 보면요, 강남 상가나 신도시 상가나 똑같이 월세 300만 원 받는데 강남 지역은 상가가 수익률이 4.5%가 나오고 신도시 같은 경우 6%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6% 따라서 신도시를 들어가는데 4.5%짜리 강남 상가를 들어가야 되는 서울 지역에 있는 상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서 황금성도 높고 세입자 공실 확률이 적어서 위험 리스크가 적어서 이자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이자 수익률이나 임대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 수요, 서울 지역에 직장인 수요가 있는 데로 들어가셔라. 자,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상가 괜찮고요. 강남 지역 말할 것도 없고 광화문 지역은 정말 상권이 좋은데 구분 상가가 나와 있는 상가가 별로 많이 없어요. 진짜 A급 상가는 나와 있는 상가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돈 많으신 분들 내가 가진 자산이 10억 이상이다 그러시면요, 꼬마 빌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서 아파트하고 꼬마 빌딩 추천드리는 이유는 얘가 가진 대지 지분이 크다. 결국은 부동산은 땅에 투자해야 되는데 자, 자금이 있으면 이 두 가지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자, 어설프게 건물주 되려다가 월세 받아 생활하시려다 쪽박 차신 분들 너무 많아서 과거에 한번 강의를 드렸지만 이게 옛날 강의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드립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상가 투자 알아보시는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수익률이 낮더라도 아파트 상가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꼬마 빌딩으로 들어가셔서, 자, 꼬마 빌딩 들어가시면 뭐가 남아요? 시간이 지나도 땅은 남죠. 임대료는 안 들어와도. 그래서 땅의 가치로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노리라고 말씀드리죠. 어설프게 상가 투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 주변 분들한테 공유